정책, 과학 기술 정책은 과학화될 수 있는 거냐? 이게 제 오늘 발표의 주제입니다. 과학은 진실이 아닙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과학은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언명이나 논리, 관찰, 사실, 논문에 발표된 모든 것들은 조건적이고 잠정적입니다. 끊임없이 반증되어야 하고 바뀌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바뀌어 나가는 과정 자체를 따지고 보면 과학적 진보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과학 커뮤니티의 사회적 합의의 변화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학적 토론이라고 우리가 이제 불리우는 텔레비전에서 막 이렇게 토론하는 것들을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제 쳐다봐야 되는 게 그런 이유가 있고요. 또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이야기하는 게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얼마든지 다른 조건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이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여기 있는 사람이 지금 염한웅 교수님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자문위원회 이제 위원장을 하셨고 당시 클린턴이 물은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나노 테크놀로지 돈을 얼마나 써야 되는 거야? 당신 얼마나 이야기했어? 근데 그 이면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근거가 뭐야? 1조 달러를 주세요. 그 근거가 뭐야? 이 이야기를 이제 물은 겁니다. 이제 미국에서도 유사한 고민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사이언스 팔러시가 특정 본인이 잘 알고 있는 분야를 홍보하기 위한 이야기들의 집합이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 의식입니다. 이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 정책의 대상인 과학은 반증 가능하고 뭐 서로 비판하면서 이렇게 진보를 하는데 과학을 지원하는 과학 정책은 고도로 비과학적이었다는 뜻입니다. 그, 그냥 모여 앉아서 목소리 큰 사람 책상 두드리면 그걸로 갔다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과학 정책은 과학적이지 않다. 과학 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까? 쉽게 말해서 과학 정책도 과학적으로 우리가 사고를 할 수 있냐? 반증 가능성을 열어놓고 에비던스 베이스로 주장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신고전 경제학의 관점에서 왜 정부가 R&D를 써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게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선이 연구 개발을 점점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마지널하게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이제 올라가고, 왼쪽으로 내려가는 건 그 마지널하게 올라간 과학적 성과로부터 느끼는 사람들의 편익은, 아니 성능 이미 90%까지 갔으니까 91% 되는 건 별로 그렇게 해피하지 않다는 뜻에서 마지널하게 이렇게 내려가는 걸로 따집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선을 코스트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왼쪽으로 내려가는 게 이제 수요 곡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민간 기업들은 프라이빗 이제 디맨드가 저렇게 있는데, 민간 기업이 만들어낸 지식이 다른 사람들께 이렇게 널리 전파돼서 다른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그걸 이제 스필오버라고 하는데, 사회적으로 보면 실제로 그 효용 가치가 더 높다 이런 뜻으로 저렇게 커브를 두 개를 그려 놓습니다. 그 사회적으로는 소셜 옵티멈 수준에서 R&D가 진행되는 게 맞지만, 그렇게 스필오버돼서 다른 사람이 혜택 보는 게 내 주머니로 들어오질 않으니까 개인한테다 이 의사결정을 맡기면 프라이빗 옵티멀 수준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회적 옵티멀 수준과 프라이빗 옵티멀 수준의 간극이 생기기 때문에 저 간극을 정부가 메꿔줘야 된다. 이게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교과서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저 각각 포인트를 알아야 이야기가 될 거 아니에요. 저 빨갛게 제가 표시해 놓은 게 저게 30조가 될지 20조가 될지 10조가 될지 그 이야기를 하려면 저 커브를 추정하고 저 점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 점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저 점을 아무도 모른 채 그냥 저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가냐 하면 우리 분야에 1조가 들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냥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지난 300년 동안 반증 가능성을 기반으로 상당한 그 논리적인
발전 논리를 정립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과학 정책은 지금도 거의 한 5천 년 전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의식이 우리뿐만 아니라 제가 자꾸 미국 사례를 들어 조금 죄송하긴 한데 2004년부터 이제 미국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 움직임을 사실 추동한 사람이 NSF의 그 이제 당시 부원장쯤 될까요? 그분이 이제 물리학을 하신 분인데 이제 사이언스를 하다가 거기 와서 돈 나눠주는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연세 들어서 나중에 하신 이야기가 아니 과학을 지원하면 과학 정책도 과학화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제시하신 이니셔티브가 이 Science of Science Policy입니다. 그 사이언스 팔러시를 사이언티픽하게 하자라고 하고 몇 년 준비를 해서 여러 부처가 이제 NSF를 포함해서 각 DOD, DOE 뭐 여러 부처가 모여서 로드맵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로드맵에 Science of Science Policy Federal Research 로드맵이라고 하는 건데 이 오른쪽에 제가 일부러 붙여놨는데 거의 모든 정부 부처가 동시에 참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 R&D 관련이 있으니까 거기서 딱 10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에비던스가 있어야 근거 있는 과학 정책을 할 수 있다. 이때 에비던스라고 하는 건 그냥 본인이 경험한 에비던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레플리커블한 에비던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Behavioral Foundations of Innovation이라는 건 누가 창의적인 결과를 내는가에 관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냐. 기술 확산의 패턴을 정확하게 우리가 읽어낼 수 있냐. 여기 정부가 사이언스에 준 돈의 경제적 가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냐. 디스커버리를 예측할 수 있냐. 이런 쭉 이제 보시면 특히 마지막에 워크포스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과학하시는 분들 전문가를 모아놓으면 다 부분 에비던스가 있습니다. 자 본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코끼리 한쪽을 갖고 이제 이야기를 하실 때 이제 책상을 가끔 치게 되죠. 그러면 그쪽으로 이제 이렇게 쏠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이제 이 로드맵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건 결국 사람이 합의를 하겠으나 그러나 그 합의에 이르기 위한 공통의 에비던스는 퀀티테이티브하고 레플리커블한 에비던스는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게 계속 쭉 진행이 되어서 몇 천억을 이제 미국 전역에 그 센터나 리서처들한테 이제 저런 에비던스를 구하라고 여러 개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그게 지금 한 20년 된 거죠. 20년 동안 쭉 이제 Science of Science Policy를 끌고 왔습니다. 작년에 바이든이 사이언스 앤 칩스 액트를 만들고 NSF에다가 돈을 이제 확 집어넣었죠. 그리고 디렉터를 만들었습니다. 디렉터가 돈이 좀 수조 원이 갑자기 이제 생겨서 돈을 어떻게 이제 써야겠는데 아까 뭐 잠깐 이야기 나왔습니다. 안보적인 고민도 있고 뭐 경제적 고민도 있고 일자리 고민도 있고 거기다가 사이언티픽 디벨롭먼트에 관한 고민도 있고 위원회 모아서 돈을 준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한 일이 이 작업을 먼저 했습니다. 이 작업이 뭐냐면 National Network for Critical Technology Assessment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크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딱 1년에 작년 9월부터 올 9월까지, 올 10월까지 딱 1년에 40억을 줬습니다. 40억을 주고 그걸 이제 이끌고 간 사람이 카네기 멜론의 이제 에반스 푹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미국 전역에 이 전략 기술과 관련된 돈을 나눠주기 위한 과학적 에비던스를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다 긁어 모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낸 보고서가 요겁니다. 요 보고서 안에 핵심이 요 챕터 4인데요. 전체적 글로벌 퍼스펙티브 봤을 때 미국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각 세부 분야별로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이제 에비던스를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AI 분야 조합은 어떻게 되는지 오른쪽에 있는 건 시뮬레이션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맨 오른쪽에 있는 게 미국의 리튬 이제 자체 개발을 마이닝을 하겠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로 딜레이가 되면 코스트가 얼마나 올라갈 건지 이제 시뮬레이션도 하고 뭐 저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학 정책도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가 아니라
고도의 과학적 기반을 갖고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제가 몇 가지 저는 재밌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재밌는 질문들만 잠깐 보여드리면요. 신기술의 혁신성이 옛날보다 지금 더 줄어드는가? 그럼 이것도 전문가들 모아놓으면 자기 분야마다 경험한 것마다 아니다, 뭐 놀랍게도 빨라지고 있다, 아니다, 뭐 우리는 끝났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네이처에 나온 건데 뭐 제가 방법을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아주 정말 단순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를 활용해서 이게 지난 50년 동안 60년이네요. 지난 60년 동안 약 2,500만 건의 그 데이터를 과학 문헌 그리고 특허를 처리해서 CD 인덱스라는 걸 계산합니다. Creative Destruction Index라는 걸 계산해서 그 각 논문이 얼마나 시대를 끊어낼 만큼 힘이 있었냐라고 하는 걸 인덱스를 측정하는데 -1에서 1까지 점수를 쫙 이렇게 매깁니다. 매겨서 저 그래프를 보시면 라이프 사이언스, 피직, 소셜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뭐 이렇게 전 분야에서 지금 이렇게 쭉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논문이나 특허는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혁신성, 시대를 끊어내는 혁신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런 게 이제 과학적 에비던스입니다. 한 국가가 갖고 있는 기술 역량을 지표로 한 방에 표시할 수 있냐? 이런 거 보통 할 때 보통 서베이 같은 거 합니다. 뭐 그런 거 가끔 보시면 우리 안보 뭐 정보 보안 분야의 선진국과 기술 격차가 얼마인가요? 그러면 뭐 79%, 저거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수치가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라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측정할 수 있냐? 그래서 요건 이제 빅데이터 어널리시스와 아주 간단한 머신러닝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상품 지도라는 걸 만듭니다. 이게 프로덕트 맵이라고 하는데요. 휴대폰과 자동차의 거리가 얼마나 뭐냐 가까우냐, 프락시미트하냐. 그러니까 휴대폰과 커피 생산은 상당히 거리가 멀잖아요. 근데 휴대폰과 뭐 VR 기기는 거리가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쫙 그리면 이제 저런 네트워크가 착 생기는데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게 선진국들이 까맣게 칠해진 점이 이 프로덕트 스페이스상에서 선진국들의 위치입니다. 요게 아프리카 국가들의 위치입니다. 보시면 선진국들은 이 코어 제품들을 많이 생산하고 후진국들은 이제 바깥 제품을 많이 생산한다. 이걸 바탕으로 점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코노믹 컴플렉시티 인덱스라는 걸 계산할 수 있는데 이게 2007년에 이제 사이언스에 나오고 지금 한 5,000번 정도 이상 인용이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얘들이요. 이걸 이제 이 숫자를 이제 실제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논문이 막 수천 편이 이제 쏟아지고 있는데 얘들이 한 걸음 더 나가서 작년에 상업화를 시켰어요. 웹사이트를 만들었는데 그 oec.world라는 곳에 들어가 보면 이게 제가 오늘 새벽에 찍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경제적인 그 물건 생산해서 돈 버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각 국가의 순위가 쫙 나와 있는데 한국이 4위입니다. 그러니까 4위 정도로 복잡하고 어려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근데 기술, 특허 내거나 뭐 이런 걸로 표시되는 상품을 실제로 생산하는 것, 수출하는 거 말고 기술은 얼마나 복잡한 기술을 갖고 있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한국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저 밑에 보면 모아 이렇게 딱 누르면 나오거든요. 한국이 22위인가 그렇게 나와요. 근데 맨 오른쪽에 있는 건 리서치 관점에서는 몇이냐, 리서치 관점에서 얼마나 복잡한 어드밴스된 리서치를 하고 있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한국이 안 보이잖아요. 눌러보니까 10등이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자동차 만들고 휴대폰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측면에서는 4위, 그걸 뒷받침하는 기술 측면에서는 한 20위, 그걸 더 뒷받침하는 과학적 측면에서는 거의 30위 수준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더 자세한 정보를 보고 싶으면 프리미엄 서비스를 가입하면 돼요. 그 프리미엄 서비스가 $1,999 per month예요. 근데 장사 잘 돼요.
그러니까 측정하는 것만으로 돈을 지금 거의 모든 기관들이 지금 막 가입을 해대고 있는데 저는 너무 배 아픕니다. 이게 저는 이걸 직접 계산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대학원생들 이거 다 계산하거든요. 다 계산하는데 우리가 못하는 게 뭐냐? 이런 웹사이트를 못 만들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이런 것들을 이걸 품목별로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세세 품목별로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돈을 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에비던스가 충분하게 갖추어진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과 에비던스가 없이 결정하는 건 차이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몇 가지 더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면 한국과 독일의 기술 포트폴리오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냐라고 하면 이게 테크놀로지 스페이스라는 겁니다. 아까 상품이 아니라 기술과 기술이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그 얼마나 가까운가 뭔가를 표시해서 저렇게 테크놀로지 스페이스라는 걸 그릴 수 있는데 역시 가운데 있는 기술들은 복잡한 기술입니다. 여러 기술에 쓰일 수 있는 바깥에 있는 건 뭐 커피 뭐 추출 기술 이런 거겠죠. 딱 보면 한국하고 왼쪽이 독일이고 오른쪽이 한국입니다. 이제 파란 점이 찍힌 게 그 분야에서 강점이 있다 이런 뜻인데 차이가 확 나지 않습니까? 차이가 나는 건 나는 건데 저걸 잘 보면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데 독일이 강점이 없고 독일이 강점이 있는데 우리가 강점이 없는 그런 보완적인 포인트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그림은 저희 랩에서 그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지지고 볶고 하면 우리가 총체적으로 어떤 나라와 손을 잡아야 된다고 할 때 어떤 나라와 손을 잡으면 아까 말씀드린 그 보완적 관계가 제일 커지냐라고 하는 걸 인덱스로 저희가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왼쪽에 있는 오버롤하게 어떤 파트너가 좋은 국가냐라는 관점에서 한국하고 이제 한국 가로로 쭉 읽으면 되죠. 그래서 어떤 국가하고 우리가 시너지가 높은지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세미컨덕터 분야에서 한국과 누가 손을 잡으면 빨갛게 이 색깔이 되느냐를 이제 표시를 한 겁니다. 저희가 저 작업을 계속하는 건 이제 지금 프라운호퍼 공동 연구를 이 분야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도 우리하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고 미중 간에 치여서 사실 입장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에비던스를 이제 같이 공동 개발해 보자 이런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나아가서 만약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 전략 산업이나 전략 기술을 선정을 해야 한다면 그게 아까 미국의 NSF에 몇 조씩 그 돈 박아준 그 디렉터가 갖고 있던 고민하고 비슷합니다. 어떻게든 해야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선정할 수 있냐? 그래서 물건을 생산하는 관점에서 전 세계 그 제품들의 상대적인 위치와 기술들의 상대적인 위치를 겹쳐 놓으면 멀티 스페이스가 하나 생기는데 이 멀티 스페이스를 잘 이용하면 우리가 어떤 산업을 잘 하는데 앞으로 어떤 기술이나 산업의 변화 과정을 생각할 때 어떤 기술에 더 관심을 둬야 되는지를 저희가 이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독일하고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연구들입니다. 제가 이 페이지를 그냥 들고 온 건 뭔가 복잡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냥 갖고 온 겁니다. 이렇게 과학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기술의 다음을 예측할 수 있냐? 이 왼쪽에 있는 게 휴대폰이라고 하는 제품을 중심으로 휴대폰의 지난 30년 동안 한국 시장에 나왔던 휴대폰의 진화 계통도입니다. 어떤 휴대폰이 어떤 휴대폰을 약간 자식처럼 이렇게 닮아가는지 이거 저희가 그린 건데요. 이렇게 90년대부터 휴대폰이 쫙 이제 중요한 것만 그린 건데 이런 거는 이제 휴대폰이 자식을 못 놓고 죽은 건데 이런 거는 자식을 많이 놓잖아요. 저희는 이제 연구하면서 재미로 박혁컷의 폰이다. 저런 걸 찾아야 된다. 오른쪽에 있는 건 CCUS 세부 기술의 지난 40년 동안 진화 계통도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지금 현재 있는 기술 가운데 앞으로 자식을 많이 놓게 될 그런 분야를 우리가 예측해낼 수 있냐? 이제 이런 연구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더 황당한 질문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앞으로 여기 각 부처에 장관 되실 분들이 있다고 전제하고
R&D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를 아셔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국무회의에서 토의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국가 교통 뭐죠? 국토부 장관도 있고 저기 보건 장관도 있고 뭐 다 관심사가 다른 장관 속에 이제 놓이셔야 될 텐데 그렇게 하니까 뭔가 집중도가 높아지잖아요, 지금. R&D 투자를 10조 늘린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아니 소득 불평등이나 경제 성장률이나 뭐 일자리나 뭐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데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 뭐라도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에비던스를 제시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컴퓨터블 제너럴 이퀄리브리엄 모델이라고 하는데 경제 한 국가 안에 있는 모든 경제 주체들 사이언티스트까지 포함해서 모든 경제 주체들의 비헤이비어를 수식으로 연결해서 컴퓨터 안에 심는 겁니다. 이렇게 심어 놓으면 이제 시뮬레이션 모델이 하나 생기니까 R&D를 1조를 늘리든지 어떤 산업이나 기술 분야에 모종의 행위를 가했을 때 국가 경제 전체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파급돼 나가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그 과학기술 정책과 관련해서 많은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 여기 계신 분 한 분 여기 앞에 놓고 이 질문 답하라 그러면 다 답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경험에 근거해서. 근데 아시는 것처럼 경험이라고 하는 건 레플리커블하지 않습니다. 검증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다 전문가적 식견을 갖고 답변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한 번 더 나아가야 될 길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객관적 증거를 우리도 쌓아야 한다.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고요. 저는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주마 간산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룸에 계시지 않은 우리나라 곳곳에 아까 내셔널 얼라이언스 미국의 사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곳곳에 저런 질문에 대해서 사이언티픽 에비던스를 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결과들을 언젠가는 내년 중에 언젠가는 한번은 모아서 이렇게 한번 같이 공유를 해드릴 수 있도록 그런 포럼의 기회가 한번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좀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